야, 출고 대기 기간만 1년이 넘는다? 심지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웃돈을 줘야 한다고?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 아마 캐스퍼를 지금 없어서 못 산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비싸게 팔리냐? 무려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더 줘야 한다고 하고요, 대기 기간도 많게는 14개월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초대박이라 할 만한데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 순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순위권에서 캐스퍼를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죠? 전기차는 보통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고 한 달 판매량이 꽉 차는 게 3월부터라는 걸 감안해서 3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보더라도 캐스퍼는 40위까지 내려가야 보이고요, 내연기관 모델과 판매량을 합쳐도 26위에서 27위 수준입니다. 아니 대체 왜 없어서 못 팔리는 상황인데 정작 판매량은 많지 않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다뤄보려 했던 주제인데 이유를 분석하다 보면 살짝 섬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없어서 못 산다는 캐스퍼가 정작 판매량은 상위권이 아닌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맞아? 리스너도 싸고 출고도 빠르고 초기 비용도 없다고? 이 가격이 맞아? 조건은 좋은데 막상 잡으라고 하면 잡히지를 않아. 광고만 믿고 차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BPD 오토. 우리가 약속한 건 간단해. 국내 최저 수수료는 기본이고 견적서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어. 누구보다 많은 차를 리뷰한 BPD가 이제 시동 거는 순간까지 책임질게. 리뷰 끝, 출고 시작. BPD 오토.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퍼는 웃돈 주고 사야 하는 것도 맞고 대기 기간도 길게는 14개월 이상 걸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을 보면 상위권에 없는 것도 맞습니다. 모두 팩트인데 너무 안 맞죠? 보통 이 정도 대기 기간에 웃돈을 줘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못해도 10위권 안에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선 어떤 걸 찾아봐야 하냐? 간단합니다. 해외 배정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일단 해외 수출이 늘어난 것도 맞고 이것 때문에 국내 배정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맞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생산 물량 중에 유럽하고 일본으로 수출되는 차들이 많아졌거든요.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 올해 초에 목표치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광주에서 생산하는 차 중에 무려 76%가 수출 물량이었고 전체 생산량은 내연기관 모델이 9,100대, 전기차는 47,700대, 총 56,800대가 목표였습니다. 76%면 이 중에 43,000대 가까운 물량을 수출로 돌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은 전부 전기차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야, 광주 공장이 지금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게 울산 공장도 생산량이 많을 때는 교대 근무나 특근이 늘어나면서 이런 게 자연스럽게 기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광주 글로벌 모터스, 줄여서 GGM은 현재 주간 1교대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이 정도면 교대 근무도 늘리고 특근에 야근까지 더해서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고 수출량뿐만 아니라 국내 배정 물량도 늘어나고 캐스퍼가 전기 경차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근로자들은 추가 수당도 받고 이런 소식이 진작에 나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교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상하죠. 사실 이게 대기 기간과 웃돈 현상, 그리고 판매량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차 노조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차 노조는 본사 노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하고 충돌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GGM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 이게 광주형 일자리라는 걸 명분으로 생긴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임금과 무파업을 전제로 생겨났다는 건데, 기존 완성차 업계보다 낮은 임금을 조건으로 누적 35만 대 생산 전까지는 파업 같은 걸 안 하겠다는 상생 협약을 깔고 시작했습니다. 저임금이라 해서 착취 수준으로 적게주는 건 아닙니다. 본사 임금은 이미 1억이 넘잖아요. 이 정도로 높게 책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연봉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 뒤로 노조가 출범됐고 현장 노조는 금속노조 소속이고 사측과 연말 단체 교섭이 결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4시간 동안 파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100번 양보해서 파업이나 교섭, 노조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컨대 캐스퍼가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어요. 그럼 이걸 노조 이전에 직원들도 열심히 했으니 그만큼 성과가 났다는 거잖아요. 성과가 크면 이익도 그만큼 많을 거고, 좋은 회사는 이 이익을 연구 개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도 나눕니다. 즉 회사는 물론이고 직원도 성과에 따른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생긴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캐스퍼
캐스퍼 공장에 부품이나 협력 업체들을 다 모아놓고 임금 교섭도 같이 하자고 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현대차 본사 임금은 이미 1억을 넘으니 노조가 주장하는 상생을 위해서라면 원청은 이미 임금이 높으니까 원청 임금을 너무 높이지 말고 본사 임금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하청 근로자들 임금도 좀 올려주자, 이런 취지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올리자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성과를 따져보고 이걸 기준으로 임금 교섭도 같이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가장 반대했다? 현대차 노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런 걸 보고도 현대차 노조가 강성 노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요. 두 번째는 현대차 노조는 그럼 이걸 왜 반대한 거냐? 현대차 노조가 공개한 입장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광주형 모델은 저임금 구조로 임금 하향 평준화를 부를 수 있다. 둘째, 노동 3권을 상생협의회로 대체해서 무노조 파업 전제를 깔았다. 셋째, 경차 캐파를 신설하는 건 과잉 공급과 일자리 축소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임금 하향 평준화를 우려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예컨대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 삼아서 대구형 일자리를 또 만든다 치자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현대차 공장보다 낮은 임금으로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또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대구형 일자리 임금은 저 정도인데 기존 공장 임금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올해는 동결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이게 방금 봤던 세 번째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제네시스를 만들고 저기는 캐스퍼를 만드는 공장이잖아. 경차를 기준으로 임금 기준까지 잡아버리면 기존 공장 직원들은 당연히 억울한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럴 거면 새 공장에 새 차를 배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 같은 걸 따져서 공장별로 차종을 다시 배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즉 저임금 모델로 전례를 만들어서 파업권을 약화하면 안 되고, 이게 확대될 경우는 장기적으로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GGM을 상생형 모델로 본 게 아니라 기준을 낮추는 안 좋은 사례로 봤다는 건데, 이게 또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진이 큰 차를 만드는 공장과 경차를 만드는 공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맞고요. 기업은 실제로 공장별 원가와 임금을 비교하면서 물량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노조의 이런 주장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범위는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무조건 반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산업 전환기입니다. 그 시절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로봇과 AI 중심으로 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조합원을 대변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정당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보면 결국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지방 소멸도 없애고, 이거랑 동시에 일자리 감소를 막으면서 일자리 전환을 어떻게 잘 하느냐까지 같이 논의하면서 가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즉 노조가 주장하는 하향 평준화를 협력과 합청업체 임금 개선이라는 걸 목적으로 두고 방금 이야기한 지방 도시 활성화와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 싸운 게 맞나?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다고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귀족적 연대였다는 식의 비판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앞으로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냐는 건데,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글쎄요, 방금 말한 현대차 노조의 반대가 언제부터 본격화됐냐? 2018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GGM은 주간 1교대와 잔업 특근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설계가 2교대 근무였고 이게 되면 연 10만 대 생산도 가능해지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사례가 광주형 일자리에만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소나타 역수입 금지 요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소나타 택시 모델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 수입 판매하자는 거였는데 노조가 이걸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소나타 택시가 안 팔릴 때는 판매량이 어땠나요? 디자인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든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올 정도로 판매량이 그리 좋지 못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 생산 모델을 한국에 팔기 시작하니까 판매량이 크게 올랐습니다. 2024년 들어서 소나타 택시 판매 비중이 커졌고요. 작년 8월 기준으로는 전체 판매량 중 무려 절반이 택시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역수입이라는 건 수요 공백을 채우는 상업적 의사결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이게 이제 제도적 관점으로 본다면 경영권과 교섭권인 경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교섭 대상은 근로조건이 중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생산, 설비, 조달, 판매 전략, 이런 건 경영이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이런 건 교섭 의무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교섭 요구는 사용자, 즉 회사가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예요. 예컨대 갑자기 대규모로 해고를 강행한다거나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유배 보낸다든지 이런 거죠. 정보 제공이 미흡했거나 고용 안정 조치를 위해서 교섭을 하는 건 괜찮다는 건데, GGM 공장 교대 근무를 늘린다거나 중국이나 미국에 생산 기지를 늘린다거나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냐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해외에 큰 공장을 지어서 이걸 수출 허브로 삼는 일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한테는 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토요타, 혼다, 벤츠, BM, 볼보, 테슬라 등등 해외에 생산 거점이 없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공장 가동률을 늘리려 하는 것도 왜 그렇겠어요? 전기차는 특히 중국 공장이 중요합니다. 테슬라 사례 말씀드렸죠. 배터리 생산
생산부터 공급, 전기차 생산과 수출 이런 걸 중국 내에서 모두 해결하는 수직 구조화를 이뤄낸 덕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 거라고 했잖아요. 현대차도 이게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산업 전환에 따라 변화하는 새로운 일자리도 함께 전환하고 대응하자는 게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이런 사례가 현대차 노조한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 노사 공동 TF로 미래차 전환 대응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한 사례도 있고요. 산업 전환 공동 훈련 센터를 만들어서 미래차 분해 조립 실습을 하고 이걸 협력사와 함께하는 공동 훈련을 정부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들리는 소식들이 전환 대응이 아니라 기존 노조 보호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죠. 역수입 금지 요구나 광주형 일자리 견제는 물론이고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요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엔비디아가 우리 정부와 대기업에 GPU 칩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현대차그룹도 즉각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차세대 AI 칩 블랙을 기반의 새로운 AI 팩토리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공장별로 직무 자격 설계와 전환 교육, 고용 투자 약속 이런 걸 아예 협약으로 고정해버렸습니다. 만약 합의를 실패하게 되면 외부 조정 절차도 명문화해서 전환이라는 과제를 아예 제도화했고요. 미국 UAW 배터리 합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임금과 경력 승계 교육 같은 걸 아예 묶어버리고 엔진에서 배터리로 전환되는 일자리 이동 경로를 제도화했습니다. 즉 좋은 노조는 새로운 변화 때문에 어떤 걸 막아서는 게 아니라 아예 전환을 합의로 설계해서 결국은 이기는 게임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인 게 국내에서부터 이렇게 막히는데 해외에서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과정은 순탄할까 싶은 겁니다. 속도전이 특히나 중요해진 자동차 산업인데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